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오면 좋겠다. 아무리 평소 장난기 많은 의원님이라지만 내 집이 물폭탄을 맞았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연이틀 수해 현장에 이어서 대통령, 오늘은 물가 잡아보자며 마트까지 갔는데 여당 의원의 실언에 대통령실도 그리고 막 비대위 출범한 여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태풍도 6월 장마도 아닌데 수도권, 충청권에 이어서 물폭탄이 오늘은 전북지방까지 덮쳤습니다. 다음 주에 더 큰 비가 내린다는데 뉴스나이트 헤드라인 먼저 보시고 폭우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과 충청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북부는 더디게 진행돼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엔 더 강한 비가 예고돼 전국에 걸쳐서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수해 자원봉사에 나섰던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곧바로 고개를 숙였지만 야당은 있을 수 없는 망발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중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자위적 방어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이달 말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활동을 할 것처럼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서 수백 필지의 농지를 매입한 뒤 되팔아 1,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연 137개 농업법인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지자체 관리는 턱없이 부실했습니다. 남쪽으로 이동한 비구름 때문에 이번에는 전북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군산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 도로는 물론 주택과 상가 수십 채가 물에 잠겨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들어차 온 골목이 저수지가 됐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미 건물 안까지 물이 가득 차 손 쓸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상황. 다른 데는 안 그래. 여기만 그래요. 여기만 왜 물이 안 빠지고? 응? 여기가 어디 제가 막아놨는가 봐. 비슷한 시각 군산 수송동. 도로가 물에 잠겨 거리엔 버려진 차량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물난리에 주민들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하수구 그 맨홀 그게 막 뚜껑이 막 다 열려가지고 그걸 이제 역류해서 그 열어놓은지도 모르고 그 어떻게 잘못해서 가다가 빠져가지고 허리까지 빠져가지고 하마터면 그 하수구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군산에 본격적인 폭우가 내린 건 오전 9시쯤. 20분 지난 뒤엔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하수구를 틀어막은 물폭탄에 일부 지역은 한때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인데요. 이렇게 문턱을 넘어 벽 안쪽에 있는 곳까지 물이 들어찼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비로 군산 지역 도로와 건물이 수십 곳씩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 한 곳의 지붕이 무너져 70대 여성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전북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며 계속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충청 지역에는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에 축대가 무너지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축대가 무너지면서 돌덩이와 토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응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축대가 무너질 당시 이곳을 지나는 차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주택으로 토사가 밀려든 곳도 있습니다. 다행히 흙더미가 벽에 막혀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70대 거주자는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하천에 잠겼던 자전거 도로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포장은 완전히 뜯겨나갔고 하천 곳곳에 숲을 더미와 밀려든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도로가 위험한 상황에서 앞으로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언제 이제 보수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걱정입니다. 한바탕 물난리가 났던 청주에서는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물건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바닥에 남은 흙탕물을 연신 쓸어냅니다. 공무원들까지 투입됐지만 폭우가 남긴 상처는 쉽사리 지워지지 않습니다. 빨리 복구돼서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청주시에서 정말 빨리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잠겼던 비닐하우스. 모종은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 출하를 앞두고 있던 멜론도 뿌리가 썩기 시작해 못 쓰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충청권에 사흘간 3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진 가운데 충남에서만 농경지 160여 헥타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계곡이나 하천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되거나 실종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댐 수문까지 막고 고립된 야영객 90여 명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영장을 잇는 길이 50m가량 다리가 불어난 하천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틀째 발이 묶인 야영객들은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급류를 뚫고 밧줄을 연결한 뒤 고무보트로 비상식량을 전달합니다. 구조당국은 하천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초당 100톤씩 방류하는 인근 도암댐 수문 폐쇄까지 요청했습니다. 수문을 닫은 지 8시간 만에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고 야영객 90여 명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등산로가 있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 차량으로 가져갔으니까 차량으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오전 11시쯤에는 인제군 기린면 계곡에서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고립된 민박 투숙객 9명이 구조됐습니다. 앞서 영월군 한 야영장에서도 출입 교량이 불어난 하천으로 잠기면서 야영객 15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순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후 1시쯤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계곡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이 4km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 2시간여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지난 9일 원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편과 70대 아내, 노부부에 대한 수색 작업도 사흘째 이어졌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에 확인된 거 그거로 좀 근거를 해가지고 할당탱크 이하까지 지금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담수량이 가장 큰 북한강 소양강댐도 2년 만에 수문을 열고 초당 600톤을 방류하기 시작해 하류 지역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8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1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계를 보면 오늘 오후 6시 기준 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이 7명, 경기 3명, 강원 2명으로 직전 집계보다 사망자가 1명 늘었습니다. 새로 확인된 사망자는 지난 8일 밤 서울 서초동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됐던 남성으로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충청 등 6개 시도에서 거주지를 떠나 대피한 사람은 모두 5,9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과 상가 피해는 3,796동으로 서울이 대부분이며 농작물 침수 면적은 강원,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551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서울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되면서 퇴근길 정체가 극심합니다. 그간 폭우로 유입량이 많아진 주요 댐들이 방류 작업을 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잠수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대로는 어떤가요? 차량이 많은 상황인가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잠수교는 도로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 보행자는 물론이고 차량 접근도 완전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렇게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7시간 가까이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양방향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선이 설치된 이곳 올림픽대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많다 보니 우회로로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으로 이 반포대교 쪽의 진출차로로 또 반대 경기도 하남 방향으로는 월드컵대로 주변 염창나들목 부근 우회로로 경찰이 차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잠수교 수위는 밤 9시 기준 8.61m입니다. 오전 한때 8m 밑으로 수위가 내려가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 점점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춘천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13시간 뒤인 내일 새벽 4시쯤 서울 잠수교에 도착하기 때문에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렇게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시내 도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잠수교를 포함한 서울 시내 도로 10여 곳도 여전히 교통 통제 중입니다. 양재천로 양재천교에서 영동 1교 양방향이 통제되고 있고 노들로 여의상류 나들목 연결로도 차량 통행이 어렵습니다. 당산 나들목, 망원 나들목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 전체 차량 이동 속도는 밤 9시 기준 시속 21km대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통제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퇴근길 교통정보 시스템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집중호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 수도권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또 복구도 더디게 진행돼서 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먹통이 된 초고층 아파트 승강기가 며칠째 멈춰서 있는가 하면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승강기 버튼을 눌러봐도 소용이 없고 문도 닫히지 않습니다. 점검 중 표시는 지난 월요일 밤 폭우가 시작된 이후로 꺼질 줄 모릅니다. 외부인 출입을 막아야 할 현관문도 열린 채 센서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1층에는 택배도 쌓여가고 있고 아예 전기가 나가 불이 꺼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소초구에 있는 대단지 고층 아파트 내부 시설이 마비된 뒤 계속되는 비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등하원 시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정상 가동이 되는데 유독 이 아파트만 엘리베이터가 가동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고요. 노인분들이 꽤 오고 가고 내려가시고 올라가시면서 숨을 헐떡헐떡 거리시면서 서울 양천구의 또 다른 아파트는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폭우에는 버텼지만 습기가 찬 채로 강풍까지 불다 보니 결국 부서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북측 외벽은 아마 전 동이 비가 안 오더라도 물기가 먹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스펀지가 젖어 있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떨어진 게 이상할 정도로 언제 떨어져도 떨어질 거였다고 전 보여요. 누적된 비에 약해진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성 광주 고속도로 서용인 나들목 인근에서는 응집력이 약해진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를 덮쳤습니다. 새벽 시간 통행량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를 본 차량은 없었지만 복구 작업이 길어지면서 일대에서는 온종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새로 생긴 고속도로인데 흘러내려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뭔가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나 램프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설치도 없지. 그냥 이렇게 풀로만 이렇게 쭉 돼 있어가지고 아 이거 비 많이 오면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도권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도 광범위하고 복구도 더딘 가운데 다음 주 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각종 건물이나 도로, 공사장을 비롯해 야산이나 하천 주변 방벽과 제방, 배수로까지 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잦아들면서 이 폭우가 남긴 상처는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을 진입로가 끊기고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아수라장이 된 마을들도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 이곳은 오히려 수해가 핥히고 간 현장이 그대로 드러나며 말 그대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성덕마을로 가는 산길 입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도로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아스팔트를 따라서는 폭포수 같은 물이 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은 낭떠러지를 방불케 하는데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도로 통제선이 마치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한 철제 조형물인데 완전히 구부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산 위에서부터 흐른 물이 하나의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일단 임시로 접근 금지 조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도 도로가 무너지고 파손된 데가 워낙 많다 보니 위쪽까진 차마 손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엔 직접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피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장비가 끊임없이 토사를 쓸어 담습니다. 마을 진입로 곳곳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만 복구 작업이 언제 끝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주민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년 전 이곳에 터를 잡은 한 주민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 저희 집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방뚝이 무너져서 그 제방 옆에 있던 정자가 막 쓸려 내려가서 정자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평생 농부로 산 어르신도 갑갑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뒤집힌 벼와 황무지가 된 밭을 바라보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 3,000평이 지금 다 패버렸나 봐요. 다 넘어져서 다 덮여져 버렸어요. 막막하죠 뭐. 이렇게 막막하죠 뭐. 폭우가 가장 심했던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양평에는 모두 4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연휴 마지막 날에도 수도권 일대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만큼 제대로 손 쓸 틈도 없이 또다시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산지가 많은 강원도 지역은 산사태와 낙석 그리고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긴급 복구를 시작하긴 했지만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그치지 않는 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추가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산사태 발생 하루 뒤 찾아간 현장. 종잇장처럼 구겨진 컨테이너부터 뿌리째 뽑힌 나무까지. 복구 작업은 진작 시작했지만 현장은 아직도 아수라장입니다. 중장비를 투입해 쏟아진 토사물과 낙석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일부 도로도 산사태로 유실돼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그치지 않는 비. 추가 산사태 우려에 피해 주민들은 집을 찾아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엉망진창이지 뭐. 며칠 걸려도 못해 여기. 한 열흘 걸려도 집이 못 들어가거든. 사망자가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 현장도 마찬가지. 흘러내린 토사와 낙석의 양이 워낙 많아 복구는 아예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나마 비가 그친 지역은 사정이 났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도로가 유실되고 난간이 뜯겨나간 강원도 인제 31번 국도. 흙을 채워넣고 난간을 세우느라 분주합니다. 산지가 많은 강원 지역 특성상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졌고 나무 쓰러짐이나 낙석, 토사 유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 자치단체마다 피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긴급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는 중. 하지만 다음 주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자,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비가 예고됐습니다. 소멸한 7호 태풍, 이 무란히 남겼던 막대한 수증기가 폭우를 뿌렸던 정체 전선에 더해질 전망이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한 정체전선은 어김없이 폭우를 쏟아부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산업단지에는 1시간에 100mm의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 이 지역 관측 이후 가장 강한 비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호남 지방에는 최고 100mm, 충청과 영남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체전선은 남부로 더 내려가며 약화하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는 정체전선이 이제 이후 점점 남하하는 과정에서 약화되면서 비구름대는 약화되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광복절 휴일인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다시 정체전선이 형성되겠습니다. 여기에 7호 태풍 무란이 남긴 수증기가 더해지며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비구름은 월요일 밤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 오전에는 충청지방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내리는 폭우는 전국에 걸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체전선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해 폭우 지속 시간은 짧지만 태풍 수증기 영향으로 이번보다 더 센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비가 내렸고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 적은 비에도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주 후반까지 계속 내륙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여 길어지는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지만 정작 이번 집중호우 때는 고장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고장이 났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사당역 인근 도로가 흑빛 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민들이 연신 바가지로 물을 밖으로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온종일 400mm 넘게 쏟아진 비 때문에 주변은 쑥대밭이 됐고 사당역도 결국 침수됐습니다. 사당역 8번 출구 앞에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물막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물막이판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물막이판을 작동시키는 리모컨입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누워있던 물막이판이 위로 올라와야 하는데요. 지금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고장난 물막이판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8일에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물막이판들 역시 가동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물막이판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과속 방지턱 표시를 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해 방지 시설 작동이 멈춘 동안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상점들이나 그리고 안쪽에 지하에 살고 계신 주택가에 물을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이걸 못했어요. 작동을 구청에서 안 시켰기 때문에 비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동작구가 지난 2013년 수해 방지 시설 구축을 위해 투입한 돈은 1억 6,900만 원에 달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도 고장이 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동작구청은 지난 4월 실시한 점검에서 물막이판이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고 지난 8일 갑자기 작동을 멈췄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저희도 지금 파악 중인데 내부 유압 기계 장치에 뻘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수도권에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지만 고장난 물막이판이 이전에 정상 가동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폭우에 수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게 좋을지 더 막막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아 물을 퍼내고 인명 구조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주변.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는 모래주머니에 트럭까지 동원해 막았습니다. 주차장 밖에선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주민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손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양동이나 세숫대야가 쥐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 물을 퍼내는 겁니다. 재작년인가 지하실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피해가 엄청 났었는데 요번에 또 그런 사태가 발생된 건데 그걸 요번에는 양동이 이런 거 갖고 오셔갖고 막 계속 바깥으로 퍼냈던 거죠. 위에서 바라보니 물 퍼내기에 동참한 주민은 어림잡아 40-50명.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행여나 생길지 모를 또 다른 사고를 막으려는 마음이 모인 겁니다. 훈훈하고 세상 참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이 시련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게 저는 참 보기 좋았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전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에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피해를 막으려는 따뜻한 손길이 모여 위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숨진 일가족의 70대 어머니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구해드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이 그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현장에 다녀온 뒤 상황이 너무 딱하게 됐다며 사고를 당한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을 테니 살 곳을 알아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서 70대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급히 수소문해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고 어머니가 퇴원하면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도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수도권 폭우 상황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그러한 지휘는 자택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폭우 당일인 지난 8일 밤 자신이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아 조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택에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통신 수단들이 다 있다며 지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8일 저녁 9시 반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서 현장에서 총괄 지휘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당시 행안부 장관은 세종시 현장 지휘본부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오늘 현장 봉사 활동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실언으로 빛이 발했습니다. 사진 잘 나오게 비나 좀 왔으면 좋겠다는 김성원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야당은 있을 수 없는 망발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보좌진 등이 수해 복구를 돕겠다며 서울 사당동을 찾았습니다. 첫 외부 공개 일정으로 봉사활동에 나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엄중한 현장에서 행동 거지를 조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수재를 입은 이 수재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놓치지 마시고 장난치거나 또 농담하거나 심지어 사진 찍고 하는 이런 일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칫 실언 한마디가 봉사활동 진정성을 통째로 날릴 것을 우려한 건데 곧바로 문제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이미자 의원이 김 의원을 제지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취재진 카메라에 담긴 겁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오고. 최춘식 의원님.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곧바로 엄중한 시기에 경솔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은 김 의원에게 이번 일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면서 큰 줄기를 봐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주의를 줬는데도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큰 줄기가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다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줘. 흠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거 하지 말고. 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고 문제 발언을 듣고만 있었다며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원내대표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흉내만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해 현장을 찾았지만 국민의힘 수해봉사는 논란거리만 낳은 채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재명 대세론으로 기울어가는 가운데 박용진 의원이 강훈식 의원을 향해서 97그룹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강 의원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독주를 멈추기 위한 이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흥행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97그룹으로 함께 묶이는 강훈식 의원을 향해 다시 한번 단일화하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인심과 당심이 확인되는 방식이면 어떤 방식이든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
이번 주 일반 국민 1차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전당대회 일정도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더는 단일화를 늦출 수 없다고 통첩한 겁니다. 그러나 강훈식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박 의원 제안은 명분도 파괴력도 감동도 없다며 일단 거부했습니다. 활주로에 자꾸 단일화라고 하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라서요. 지금 시점에 단일화 논의 명분, 파괴력, 감동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연이어 압승하며 75% 가까운 득표로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확대명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분위기를 뒤집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9.7 단일화에 좀처럼 불씨가 댕겨지지 않는 형국입니다. 당내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단일화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전당대회가 흥행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가장 극적인 흥행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의 전당대회가 가장 흥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좀 잘렸잖아요. 저도 흥행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방향을 기대했습니다만 남은 기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이 보복 수사에 노출된 상황에서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기소 시 직무정지 당원 개정에 힘을 실은 가운데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부패,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고 지금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97그룹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세론 속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두 후보가 막판 극적으로 손을 맞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오히려 이 직접 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직자, 선거 범죄도 다시 분류해서 일부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뇌물 등 부패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없애면서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한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핵심 줄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범죄 2개로 줄여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까지 청구하며 검수완박법 시행을 저지하려던 법무부는 이번에는 하위 시행령을 고쳐 법을 우회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부패와 경제범죄를 다시 정의해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공직자 선거범죄 일부를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함께 금권 선거는 부패 범죄로,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범죄와 마약류 유통범죄,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도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등 수사 범위를 세세하게 제한한 규정들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고 위증죄와 같은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로 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보안 수사할 때 적용되는 직접 관련성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수사 가능 범위를 넓혔습니다. 시행령이 이같이 개정되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하위 시행령을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게 고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입법 과정을 고려해 여러 성격의 범죄를 재분류한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 없이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법률 위임 범위 안에서 보완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검수완박 법에 맞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원하기로 하자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법안이 좀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그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그냥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렵죠. 이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좀 밝히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는 이 사드가 협의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 기지를 이달 말에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사드 기지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정도에는 거의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산불1한 주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위수단이자 안보 주권 사항으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이는 안보 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사드 배치는 안보 주권에 해당한다며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 정상화 정책은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사드 입장차가 전반적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 다른 분야의 양국 협력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한중 외교국방당국의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할 방침이어서 양국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입찰에서 이 철강 업체들이 짬짬이를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눠두고 입찰 직전에 모여서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철근을 사기 위해 연간 1조 원어치를 주기적으로 발주합니다. 하지만 철근을 판매하는 철강 업체엔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업체들은 생산 능력과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따져 미리 낙찰 물량을 나눴습니다. 입찰 가격은 쪽지나 모임 등을 통해 공동으로 결정했습니다. 실수가 없도록 하는 치밀함도 잊지 않았습니다.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 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과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 연습까지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진행된 입찰에서 단 한 번도 탈락업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한 업체가 서류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이 해당 업체에 몫을 남겨두고 입찰하기도 했습니다.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 먹은 셈입니다. 담합에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이들로부터 원자재를 사들인 뒤 가공해 철근을 만드는 압연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얻어낸 매출액은 5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분석해드리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수해봉사 현장에서 한 발언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백준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백준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아니 이쪽이 저기 완전히 그 수해가 심하게 됐어요. 여기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가놓고 뭐 하시는 거냐고요? 네, 자, 이 수해봉사 활동 시작하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수재민의 참담한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장난도 치지 말고 농담도 하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말아라. 이런 요청을 분명히 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담합니다. 네. 오늘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수해복구 현장에 저도 광진구 당협위원장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과 함께 참여를 했고요. 지하에 물이 고여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때 내렸던 비가 지금 현재 오늘이 목요일인데 아직까지 물을 다 빼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분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가슴 아팠고요.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직접 물을 다 빼고 정말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했던 분들의 노력들이 말 한마디로 다 빛이 발해버리는 참담한 네.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언들을 했다 이런 평가가 뭐 당연히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 이어졌던 대응들에 대해서도 미숙했고 또 미흡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 힘이 지금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보다 단호한 조치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강을 좀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김 의원이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게 주호영 비대위원장 출범하자마자 예. 첫 민생인분들 굉장히 당황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아요. 당 분위기 자체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월요일 저녁에 큰 비가 왔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전국위기가 시작됐던 것이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의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수해를 복구하고 긴급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예. 전국위원회 날짜를 좀 늦추는 것이 어땠을까라고 조언 주시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출범하고 나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에도 더 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조차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김성원 의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꺼냈다가 더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요. 얼마 전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통해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예. 윤리위원회의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리위원회가 당원 어떤 누구에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들과 또 국민들로부터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예. 엄중하게 이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야 되기 때문에 당 차원의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그 당협위원장께서는 이게 품위위지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하겠습니다만은 즉각적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소할 사안이다. 네. 그렇게까지 가야 될 사안이다. 자, 오늘 현장에 보면은 의원들, 당직자, 보좌진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갔고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차기 당권 주자들도 이제 모습이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서 수해 봉사활동 사진을 SNS 홍보물로 또 이제 올려서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논란은 사실상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픔을 느끼시고 굉장히 슬퍼하셨던 그 현장이지 않았습니까? 반지하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 근데 거기에 방문한 것을 대통령의 정책 행보인 것 마냥 홍보하는 듯한 모양새가 정말 대통령실이 공감 능력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사실 이번에 지금
저 국민의힘 의원님의 발언도 사실 공감 능력은커녕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안 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비가 오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일어나고 있고 충청도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비 피해를 입고 계신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과연 있기는 한가. 그리고 수해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보여주기식의 일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사실 일각에서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실히 드러내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런 봉사를 가면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봉사 가봤었지만 조용히 다녀올 수도 있고 굳이 꼭 홍보나 사진을 찍어서 뭐 올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가셔서 그렇다면 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좀 조용히 잘 다녀오시면 될 것을 저렇게 설화를 만드시는 것을 보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나 정치인들이 지금 이 수해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 행보 또 민생 챙기겠다고 갔는데 발언 하나 때문에 좀 빛이 바랜 이런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더 거센 비가 온다 이런 예보도 나와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야당은 당장 맹공을 펼쳤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했다면서 큰 줄기를 봐달라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양쪽 발언 다 듣고 오시죠. 원내대표가 그걸 꾸짖지도 않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민들을 도우러 갔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짐만 된 꼴이 된 게 아니냐. 있을 수 없는 망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요. 평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큰 줄기 봐서 여러분들 노는 데가 우리가 딱 찍어보면 여러분들 나온 거 없는 거 하나 크게 봐서 큰 장이가 하나 가지고 큰 뜻을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앞서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는 김병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제 무마시키려고 발언을 하긴 한 건데 김 의원이 장난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뭐 공식적인 백브리핑 과정이라기보단 이 걸어가면서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또 지금 수해 상황 속에서 인명 피해까지 나 있는 현재의 엄중함을 고려했다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저 같은 해명도 문제를 키우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엄하게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또 국민 앞에서 깊게 고개 숙이면서 사죄하고 이 일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오늘 하루 구슬땀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했습니다만 오늘 하루의 봉사 활동으로 저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도 더 많은 인력들과 사람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예. 이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 정치권과 공적 영역의 노력들이 훨씬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이러한 신뢰가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된다면 오히려 주민들께 도움이 되기는커녕 훨씬 더 큰 질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예. 이 일이 일어난 일은 빠르게 매듭을 좀 짓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작구 사당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수해를 입고 피해를 입게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총력을 다해 매진해야 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논란의 발언이 나올 때 이미자 의원이 이제 팔을 툭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옆에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좀 멀뚱히 있는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바로 이 점을 또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 카메라가 있든 없든 우리가 뭐 사석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석에서도 편하게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좀 심한 발언이나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을 때는 제지를 하기 마련입니다. 또는 그런 발언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보시겠지만 거의 그냥 아무런 제지나 뭐 문제 삼는 발언 자체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
장난기를 운운하셨는데 사실 그 해명도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의 발언도 문제지만 장난기가 심하다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보기에 평소에 이 사람이 장난기가 많으니까 좀 양해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인지 전 납득이 어려웠고요. 그렇다면 저 장난기 있는 분이 하신 저 발언이 괜찮다는 건가? 옆에 계시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말씀처럼 그냥 장난기가 평소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저 수해 현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 수해 현장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를 아예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도 술렁이고 있는데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 이후에 연이틀 수해 현장도 가고요. 오늘은 추석 물가 잡자고 마트도 갔는데 찬물을 끼얹는 이런 발언이 오늘 나온 겁니다. 이 지지율의 또 다른 악재가 될까요? 지난주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문제 때문에 많은 여론들이 좀 돌아서게 됐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대통령 휴가 복귀하는 월요일자로 사실상 경질에 가까운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심기일전하는 자세로 이번 주에 뭔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집권당까지 함께 변화의 노력들을 해야 되는 중요한 한 주인데 수해에 대한 대응이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흘러가게 된다면 정말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처럼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좀 같이 고민해 보게 됐을 경우에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문제들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화요일에 비상한 상황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민의힘이 출범시킵니다. 근데 비상한 상황에 출범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바로 이 같은 엄청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비대위의 활동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주호영 위원장은 있지만 아직 비대위원 인선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리형으로 적정 수준에서 비대위 대충 만들어서 몇 개월 끌고 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혹시 누군가 갖고 있다면 그 생각 확실하게 깨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국민의 힘이 정말 제대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실제 대통령 지지율 계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나온 NBS 전국 지표조사 그 여론조사를 보시면 20%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부정이 2주 만에 무려 11%포인트 올라서 65%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곧 취임 100일입니다. 현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박성민 전 비서관 보시기에 어떤 그 처방이 필요할까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 일단 지금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를 하고 나서 나오는 행보들이 뭐 민생 현장 행보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아서 컨셉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그러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인적 쇄신은 대통령이 안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인적 쇄신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대통령의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부정평가가 저렇게 상승한 것은 사실 첫 번째는 인사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자질 문제입니다. 뭐 본인의 자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뭐 측근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대통령이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 제대로 엄중하게 상황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뭐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좋아지기 위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이라는 게 뭐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대통령실이라는 게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뭐 부처 장관들 또는 부처의 공무원들이 뭐 열심히 한다고 국정 운영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다 함께 합심해서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상 수석 비서관의 역할 그리고 비서실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제대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아마추어스럽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보더라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일이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쇄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피해가고 계시다는 게 저는 좀 비겁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생 경제, 뭐 물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사실 뭐 지금 추석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명절 물가 잡겠다. 근데 이것에 지금 공감하고 있고 눈길을 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추석 밥상 물가보다 사실 지금 당장 코로나가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수해 현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해라는 재난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해답이 이미 있는데 그 답을 좀 비껴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피하지 마시고 직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가운 비판에 제대로 직면하시고 인적 쇄신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본인의 자질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하고 해결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수해 현장도 중요하고 추석 밥상 물가 뭐 근접해서 하면은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뭐 그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부정평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인사 문제였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자로 야당에서 가장 거세게 비판했고 당장 경질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책임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스스로 사퇴를 했죠. 월요일자로 아마 모든 일들이 다 한 번에 이뤄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실상 경질, 그리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많은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뒤로 월요일 저녁부터 쏟아지기 시작했던 폭우로 인해서 모든 긴급 우선순위는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변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은 소강 상태에 있지만 전국 각지에 호우가 내리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 속에서 집중호우가 조금 더 내리게 되면 산사태 위험까지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고민들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당장 인사 문제를 논하고 언급하게 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수해가 없었고 이 폭우가 내리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인적 쇄신 이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저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야당이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떠밀리듯이 인적 쇄신에 나섰을 경우 사람을 바꾸게 돼서 또 다른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다시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국민이 주시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텐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가 취임 100일입니다. 취임 100일에 맞춰서 지난 100일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다음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번 주 월요일 휴가를 다녀왔던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두루 살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도어 스태핑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그 출근길 문답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한덕수 총리도 주 1회 기자단에게 이제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할 거다 얘기를 했거든요. 역대 대통령 아무도 안 한 출근길 문답 긍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발언 때문에 또 지지율을 끌어내린 이런 측면도 있는데 자, 어떻게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 짓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통하고 참모 뒤에 숨지 않고 국민들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교감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제도를 새롭게 장착시킨 것 같은데요. 다만 매일같이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그 출근길에 대통령에게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모 뒤에 숨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한덕수 총리 등 나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속에서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 속에서 기자들과의 네. 문답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15일 광복절에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내일 발표를 정확히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이런 정치인들은 좀 제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예. 사실 이게 사면이라는 게 어찌됐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추측성 보도가 있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텐데 사실상 그 정도의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어찌됐든 사면의 방향성 자체는 정해진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은 없다. 경제인 사면에 집중해서 이제 사면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국면에서는 어떤 것을 하기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것이 통합 이야기고 실제로 정치인 사면 섹터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제 거론이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 두 분 다 이제 사면을 하는 것이 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정치인 사면 자체를 이번에 그 사면 논의에서 빼서 이번에 아예 논란의 여지를 차단시킨다는 것은 국민 여론은 좀 부정적 쪽이 좀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어찌됐든 취임 때 공약을 한 것이 아니냐, 약속을 한 것을 어기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발을 뚫고 나갈 정도로 본인의 지지도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냐 봤을 때 뒷받침해줄 동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예민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지금 이번 사면은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치권에서 실제로 지지율 하락 때문에 사면 안 하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 바닥이라고 참 소극적이다. 내가 사실 두루킹 피해자인데 나도 김경수 용서한다. 이런 얘기 어제도 했고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지율 하락하니까 MB 사면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정 지지율을 의식한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내일 봐야 됩니다만. 정치권의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한 지점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얘기는 첫 번째 고령의 건강의 문제가 제일 컸고요. 근데 그 고령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얼마 전 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단 한 달락 해소가 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여러 구설수에 얽힌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게 전직 대통령 사면과 맞닿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 통합을 논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 분위기가 썩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김경수 지사의 사면만으로 과연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겠는가? 그것보다 앞서서 현재 진행돼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양산 사저 앞에서 있게 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시위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 여론들이 반으로 갈라진 문제들을 좀 다시 봉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어느 적절한 시점에 맞춰서 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의 중요한 의미를 담보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결국 전직 대통령, 고령의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제일 컸는데 일단 그런 형 집행 정지가 돼 있는 상태까지도 두루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일단 내일 최종 명단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이거 좀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5대0 넘어서 확대명 분위기라서 전당대회 흥행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쪽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확실히 네, 그런 이제 측면도 있죠. 이슈가 되는 빈도나 여러 가지
기사의 양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다만 아직 뭐 확대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뭐 대세를 끌고 가는 것은 이재명 후보님이겠지만 사실 이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된 것이고 네. 뭐 그것이 과반의 지역을 넘은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뭐 2곳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예를 들면 충청권 같은 경우는 또 강훈식 후보의 지역구인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결과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대의원 투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흥행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조금 더 생각을 지켜봐야 하는데 된다. 예.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뭐 후보들 간에 여러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당대회의 흐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점이 흥행이 좀 부진한 면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비판적인 공격 또는 이재명 후보의 뭐 방어적인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사실 언론에 주로 노출이 되면서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결국에 그냥 내부 싸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을까 이런 것이 좀 걱정이고 그런 만큼 저는 이것을 돌파하는 방법은 뭐 새로운 형식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결국 내용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 전당대회 주자들이 어떤 내용을 두고 싸우고 있느냐,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이 좀 정립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당이 나가야 할 비전이 좀 가려져 있는 이 부분이 아쉽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전당대회 그 마지막 변수가 단일화였는데요. 네, 그렇죠. 오늘 박용진, 강훈식 의원 발언을 좀 볼까요? 여전히 좀 동상이몽인 듯한 이런 느낌도 드는데 박용진 의원 어떤 방식이든지 강훈식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내가 단일화를 이뤄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의 비전과 미래를 얘기하는 비행기를 활주로에 띄워야 하는데 단일화를 제안하는 것은 방제턱을 설치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듯한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잘 보시면 그 흐름 자체는 계속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두 후보가 본선에 올라가고 나서 저녁에 만찬 회동을 하고 나서 최종적인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친 뒤에 뭐 어떤 자리에서든 방송 인터뷰든 뭐 여러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든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 아마 이 단일화 문제가 계속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 박용진 후보는 일단 어찌됐든 단일화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일단 일시 중단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강훈식 후보가 예. 하고자 하는 발언이라든지 여러 비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끌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강훈식 후보 역시도 지금 박용진 의원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류를 내비치고 있는 것은 사실 일관된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단일화 문제가 뭐 빠르게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입장차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 명의 후보군이 풍부하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아직 사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스터 쓴소리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민주당이 망한 짓거리 두 개 큰 거 있잖아요. 천벌받을 짓한 거, 위성정당 만든 거 하고 이거 보궐선거 당원 고친 거. 그거 전부 당원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당원들의 그 집단 기성이 발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걸 못 보는 또 그런 우도 한단 말이죠. 걱정이 되죠. 이번에 투표율도 그러니까 뭐 형편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또 당원 개정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는 게. 지금 하면 네. 외야나무 밑에서 각근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민주당이 최근에 당원을 개정했을 때가 있었죠. 위성정당 만들 때,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때 귀책사유시 무공천 이 당원을 고쳤던 부분이 있어서 이 점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선거 결과도 좋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4.7 보궐선거 당시에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제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여기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뒤집고 후보를 내게 된 것이죠. 결과는 모든 국민이 아는 것처럼 선거도 참패했고 명분까지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 두 개의 선거를 지고 나면서부터 정권 교체로 정권을 내어주게 됐던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는 걸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쭉 치르면서 만약 대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 지금 다른 2명의 후보, 아니면 또 다른 민주당의 인물이었다면 당원을 개정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 답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겁니다. 이재명 의원이 무리하게 행동했던 부분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 있었던 지방선거 당시 보궐선거를 기억하더라도 연고가 없던 인천 지역에 급작스럽게 출마했던 점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특히 여론들이 의아했던 점들이 있었고요. 인천에 연고를 뒀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서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동을 다 이기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결과까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 원리 원칙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이재명 의원만을 위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됐을 경우 지금이야 집권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한 목소리는 이재명 의원에게 힘이 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등 훗날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되는 많은 의혹들이 하나둘 진실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 지금 있는 모든 부담을 이재명 의원 개인이 아닌 민주당 전체가 떠안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집단 지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지금 박용진 의원이 당내에서 시종일관 전당대회 내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지금 당원 개정 찬성 목소리가 크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기소만으로 불이익을 줄 거라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사실상 이제 찬성 입장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가 찬성과 반대 어느 정도 그 분위기로 나뉘어 있습니까? 찬성의 비중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검토가 이미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에 추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새롭게 도입한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새롭게 도입한 당원 청원에 의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제기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논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한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당원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원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재명 의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뻔히 보이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쓴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태여 이런 잘못을 반복해야 하는 것인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 또는 정치보복,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또 국회의 영역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비판을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저는 국민들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이 뭔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자체도 옳지 않고 설령 이 당원을 개정하기 위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할지라도 혹은 그 당원의 내용적인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번 시기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국민의 인식과 괴리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국민들 우려스럽습니다. 눈높이에서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대. 자,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당원 개정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지금 친명, 비명 이렇게 좀 나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저희가 득표율 순대로 쭉 출마하신 분들을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8분 가운데 5분이 최고위원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상위 5위까지 지금 득표율 순으로 보면은 고민정 의원 1명만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나머지는 친명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내에서 어떤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를 지켜보면 사실 최고위원을 뽑는 것과 당대표를 뽑는 것이 크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원들 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질 때에도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예를 들면 당대표와 마치 러닝메이트처럼 투표를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친명계가 우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게 표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위원들의 구성이 이루어지고 나서 당이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할 만한 기회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다양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당대표와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당의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 당의 방향성을 끌고 나가는 자리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이야기나 또는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사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만 이런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재명 의원과 친하기 때문에 또는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저는 선거운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난 총선만 해도 친문계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금 친문계 의원보다는 대신에 신명이 자리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차기 총선의 공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치 생리에 대해서 한 번쯤 또 돌아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친문은 다 어디 갔는가라고 하는 기사 제목도 문득 떠오르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강력하게 강성의 측면에서 집권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커질 때가 늘 있습니다.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그런 목소리가 더 높을 것이고 지금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면면을 보면 친명, 비명으로 구분짓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올라가는 그런 수순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강한 목소리들이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구성을 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중도층의 마음과는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되거든요. 과거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던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한번 기억해 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이야 이재명 의원과 함께 강하게, 더 강하게 목소리 내는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일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런 흐름들이 내후년에 있게 되는 총선까지 이어지게 될지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해봤고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검수완박법 관련 내용 마지막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당장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되는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중대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갖겠죠.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개선 조치를 안 하는 것은 저는 법무부로서 그 맡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하고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그 법안이 좀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해도 그 이전에 논의되었던 내용 자체가 다 무효화된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그냥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좀 어렵죠.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제 밝히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우회로를 찾은 건데요. 내용을 좀 보시면 9월 10일 날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원래도 6대 범죄로 이제 축소가 됐었는데 이걸 2대 범죄로 다시 축소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좀 보면
이게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 범위 안으로 넣었고요. 방위산업범죄, 마약유통범죄, 조폭, 보이스피스 이런 범죄, 경제범죄 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 이런 사법질서 저해 행위도 중요 범죄로 규정해서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고 또 하나 있었죠. 4급 이상 3천만 원 이상 뇌물 이렇게 규정한 거 있었잖아요. 금액이나 직급을 기준으로 수사 권한을 나눈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무력화되는 건데 김병민 비대위원장님, 네. 저희 당협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승격을 지었군요. 이거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날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던 시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170석이 넘는 의석의 힘을 발휘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해서 처리 통과시켰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고 법사위원회에서의 꼼수 탈당 문제 등까지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들을 그 당시 낱낱이 문제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검수완박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 민주당의 지지율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미쳤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아마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 범주 내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들을 다 했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지금 있게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가 법을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이 문제를 바꾸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 국회가 진행됐던 입법 절차 과정들이 통상적인 범위와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는 점들을 인지하게 된다면 현재 법무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원안을 보면요. 부패,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등으로 바뀌었거든요. 최종안에는. 이러다 보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 등이라는 글자 한자가 맞는 키가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명백한 꼼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애초에 6대 범죄 분야에서 2대 범죄로 제안을 했고 직접 수사에 대해서. 근데 그 6대 범죄에 들어가 있던 것을 2대 범죄의 하위로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법의 미비점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뭐 고발인이 이의 신청권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사개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했고 실제로 이 검찰 수사권이 좀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이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나 여러 보완 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나가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검찰이 지금 권한이 축소되기 거의 뭐 한 달 전쯤에 지금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에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저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평소에 법과 원칙, 상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안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교묘하게 본인들의 권한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식으로 고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부패 범죄 이렇게 나눌 때 어디까지가 경제 범죄고 부패 범죄고 또 어느 직급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 나누기가 굉장히 이제 범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법 집행을 투명하고 오히려 객관적으로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목적은 애초에 상위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 법률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범죄의 영역을 세분화해서 규정하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전 내용의 문제입니다. 애초에 지금 6대 범죄의 공직자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안 하는 것으로 축소를 해서 법률 상위 법령 자체를 바꿔놨는데 이것을 지금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시 포함을 그쪽에 시킨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대통령령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명백하게 꼼수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목적 자체에는 뭐 방법론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명백하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으로부터 검찰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국 신설 때도 그랬는데요. 상위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 뭐 민주당에서는 이거 위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을 존중해서 입법 과정들을 거쳐왔으면 이런 방식의 논란 자체가 애당초에 없었을 겁니다. 여야 간의 합의 같은 내용들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일방적인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마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1년 반 정도 뒤쯤에 다가오게 되는 총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온당한지에 대해서 다시금 국민의 평가가 내려질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뺏어가면서 오히려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중대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법안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 국민들께 우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처리를 통해서 꼭 처벌돼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방탄 법안처럼 비춰지게 되는 우려, 이런 측면에 대해서의 민주당의 고려도 함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위치 시킨다면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국회에 나올 일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전면전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퇴근을 마치고 강남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고요. 그때 이제 살려달라는 비명을 지르셨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남편분께서 뭐라도 좀 꽉 잡고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제 앞에 주황색 그 주차금지 봉이 물에 둥둥 떠 있었고요. 들고 그 어머니한테 헤엄을 쳐서 갔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를 구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젊은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저랑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선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여러분들 이 영상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신림동 펠프스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폭우로 침수된 지역의 물은 각종 오염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보호 장비 없이 피부에 물이 닿게 되면 수임성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류가 있다면은 다 침수된 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한 그 세균의 오염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인성 질환은 이제 오염된 물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식중독, 접촉성 피부염, 안질환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 파상풍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풍수의 감염병은 보통 오염된 물과 관련돼 있어서 이 수인성 질병들이 대부분인데요.
침수 지역에서는 보호복과 장화 또는 고무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하고요. 만약 복구 작업 중에라도 이 상처가 생긴다면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고 또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파상풍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마가 남길 수많은 피해들, 이 질병 피해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는 가게와 기업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은행에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고 보험금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휩쓸고 간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삶의 터전이었던 시장엔 생채기만 가득합니다. 빨리 이제 주민들의 이주 대책안에 대해서 복귀하는 그런 생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 가게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신한은행은 200억 원 규모 자금으로 1인당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농협은행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출금 1억 원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기존 대출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대출 원리금의 만기 연장이 가능하고 상환유예나 분할 상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도 더 신속히 지급됩니다. 피해 고객에 대해 보험금 심사 지급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들도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하고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 면제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 경영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이 지원됩니다. 수해 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을 구성한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피해 상황 파악과 금융 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던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김성원 의원의 발언으로 이 상처 입은 수재민께 대신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한 발언은 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망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수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새벽부터 지역 주민과 보좌진들이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당 구성원 모두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원 의원은 수해 복구 봉사 활동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곧바로 경솔했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여야가 오는 23일 21대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인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수해 대응 논란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형마트를 찾아서 한 달여 뒤 추석 때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동시에 수해 복구에도 총력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사흘 연속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 등장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민심을 듣고 가격과 수급 상황도 점검하고 정부 조치도 확인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좀 시켜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는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뭐 밥 줘가지고 고추장 보리굴비하고 딱 먹으면 예 맛있습니다. 기재부가 신청해야 되네. 조치를 하면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는 추석이라는 문구 앞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 또 민간 기업인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고 명절 때 장보기 부담을 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 쿠폰 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만큼은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가족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최근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친 만큼 윤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추석 전까지 피해 보상과 이재민 구호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하고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을 총동원해 빠르게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요건 충족이 확실시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 완료를 목표로 재정, 세제, 금융 분야를 망라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딱딱한 사무실 회의보다는 현장을 자주 방문할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며 말했던 초심과 민심을 삶의 현장에서 찾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이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23년 만의 고물가에 넉넉함보다는 부담이 큽니다. 정부가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피부에 얼마나 와닿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추석 때 많이 쓰는 성수품 가격은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70% 넘게 값이 오른 배추를 비롯해 무와 감자, 소고기, 명태 등 줄줄이 가격이 뛰었습니다. 다 꼴이 올랐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정부가 이렇게 치솟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비축해놓은 물량을 풀고 농산물 수입을 확대해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역시 최대 규모인 65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올해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고 저소득층 알뜰 교통카드는 할인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42조 원 규모의 명절 대출과 보증자금을 공급합니다. 업계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체불 없는 임금 지급으로 이어져 근로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그동안 가파르게 오른 밥상 물가가 얼마나 잡힐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7% 넘게 뛰었고 특히 20대 추석 성수품은 평균 10% 넘게 치솟은 상황이라 한 달 남짓 짧은 시간 동안 값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할인 쿠폰은 오히려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돌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대규모 할인 쿠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요를 통해 가격을 오히려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2020년 추석부터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시행할지 검토키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축산단체가 정부가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내놓은 수입 축산물 면세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9개 축산단체가 모인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역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현재 사료값이 폭등해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수입 축산물 할당 관세 0% 조치로 국내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며 지금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생산 단가는 크게 뛰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이 납품 대금을 제때 제값으로 받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원자재값 인상분을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대기업의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어 애를 먹었던 중소기업들의 14년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 때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도 올려주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중소기업이 그동안 오롯이 담당했던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해방을 위한 첫 단추를 깨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 납품 대금을 얼마나 올릴지 미리
특별 약정을 체결해 놓고 실제 가격이 오르면 중소기업에 납품 대금을 올려주는 게 핵심입니다. 약정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의 효력과 절차, 납품 대금을 올릴 때 필요한 사항을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구성됐습니다. 8월 말까지 희망 기업 30곳을 선정해 9월 초 자율 추진 협약을 시작으로 6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며 정식 운영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경영난을 덜 수 있게 돼 반갑게 생각하지만 정식 운영을 좀 더 서둘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올리는 게 대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자율로 추진하되 시범 운영 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주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규범이라며 특별 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농 활동을 할 것처럼 농업법인을 세우고 농지매매 차익만 노리는 법인이 여전히 많은데도 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원 이상 차익을 본 농업법인 476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37개 법인이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809개 필지의 농지를 산 뒤 영농 활동 없이 농지를 팔아서 1,319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평택시 등 55개 시군은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수천억 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3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입 물품 대금을 결제한다고 외화를 빼돌려서 해외의 가상화폐를 사들인 건데요.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올해 초 금융정보분석원에 이상한 외환 거래 수십 건이 감지됐습니다. 영세한 무역업체가 금괴와 반도체 칩 등을 수입한다며 거액을 해외로 보낸 겁니다. 확인된 금액만 무려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업체 대표 A씨 등은 해외로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20% 이상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돈을 빼돌려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한 뒤 지갑재 국내 거래소로 옮겨와 비싸게 되판 겁니다. 벌어들인 현금은 다시 일본으로 송금해 가상화폐를 사는 수법을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만들고 수출입 관련 가짜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사망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3명을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와 은행 관계자의 범행 관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 거래 규모만 7조 원에 이르는데 이번에 A씨 등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최대 비상 방역전 승리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바이러스 유입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면서 강력한 보복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공개하고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한 지 석 달 만에 전국 비상방역 총화회의를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방역 전쟁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역내에 유입되었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해제하고 방역 등급도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과 주변국의 전염병 위기를 거론하면서 안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엔 너무도 때가 이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으로 격퇴시키는 방식에서 격퇴는 해제하되
일상생활에서 방역과 관련된 개인 활동이라든가 조직적 활동들은 일정 부분 계속 유지하는 방식. 이런 게 아마 오늘 얘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으로 대남 총책으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의 연설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방역 투쟁은 적들과의 실제적인 전쟁이었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색다른 물건, 즉 남측의 대북 전단 등을 통해 유입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어 이미 여러 대응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 당국 것들도 박멸해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김 부부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고열 속에 심히 앓으면서도 한순간도 자리에 누울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회복했을 수 있다는 추정과 감염되진 않았어도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상대는 통일부 차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는 질문을 받고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 통일부 차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부부장이 대남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통일부와 국정원 기능이 섞여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 부부장을 국가안보실장이 상대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 정치인들의 국유재산 매각 관련 민영화 비판은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에 산지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이나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 오늘 13일이 택배 없는 날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 로지스,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가 13일부터 광복절인 월요일까지 배송을 하지 않게 돼 12일 접수한 택배는 16일 이후부터 배송됩니다. 또 GS25와 CU 등 택배사를 이용하는 편의점 택배도 일부 중단되고 우체국 택배는 12일과 16일에 신선식품 접수를 중단합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쿠팡과 ssg.com 등은 평소대로 택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내내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더위가 주춤했는데요. 내일은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아지며 무덥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특히 호남에는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와 함께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부산 3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